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앱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가 된 윤창호 씨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의 초안을 쓰고 국회를 찾아서 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 법의 초안을 직접 쓴 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 씨와 최진영 변호사를 차례로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에서는 서울시 소식,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시간에는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 전국이 흐리고 미세먼지 농도는 짙겠습니다. 비는 강원 영동 북부는 5에서 30mm, 그 외 지역은 5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비로 미세먼지를 해소하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아침에 내리는 비와 강한 바람에 다소 옅어지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1.2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2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대전 15도, 대구와 광주 18도, 부산 1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뇌사 판정을 받은 22살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처럼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초안을 직접 썼고 현재 국회에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엊그제 월요일 5일에는 윤창호 씨 친구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서 정당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투데이 포커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자, 먼저 윤창호 씨의 친구 중 한 명을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진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윤창호 씨와는 친구 사이라고 들었는데요.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저는 창호랑 같은 과 동기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창호랑 친해진 지는 횟수로 4년째 됐어요. 그렇군요. 대학 동기로 만나서 알게 된 이제 친구 사이인데, 엊그제는 국회를 찾아가서 정당 대표들을 만나셨고 또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요. 지금은 부산에 계시는지요? 저 지금은 본가에 잠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예. 또 곧 부산으로 내려갈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언론 인터뷰도 하시고, 시민들에게 호소도 하시면서 윤창호법에 대해서 알리고 계시는데, 이외에 국회를 다시 온다든지 다른 일정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네, 저희 이제 사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때문에 조금 이 윤창호법이 그대로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 저희 나름 음주운전이 살인행위가 맞다라는 서명을 받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부산이랑 서울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 광화문에서 서명운동을 받을 예정이고, 네, 지금 온라인 연서명도 저희가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예. 그렇게 서명을 받아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에 서명을 서류로 취합해서 제출을 할 생각이고, 앞으로도 계속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이라던가 계속해서 만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 서명 목표 인원은 몇 명으로 잡고 계세요? 온라인 제외하고 오프라인만 했을 때 10,000명 목표 잡고 있고요. 예. 온라인까지 더해서 최대한 많은 수의 인원이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법도 법이지만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윤창호 씨 몸 상태인데요. 차도가 좀 있어 보입니까?
창호는 지금 의학적으로는 뇌사 상태고요. 예. 그냥 의사분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한 달 넘게 창호가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더 큰 기적을 바라고 있는 상태예요. 예. 윤창호 씨 부모님도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요. 어떻게 요즘에 최근에 대화 좀 나눠보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는 창호 부모님하고 함께 오랜 시간을 있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부모님께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잡아보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수시로 무너지고 계시고 제가 친구로서 저도 이렇게 힘든데 부모님의 심정을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세요? 부모님께서는 저희 많이 이제 응원해 주시고 창호는 저렇게 누워있지만 창호가 저희한테 되게 고마워할 거고 그래도 이렇게 해줘서 너무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군요. 지금 통화하고 있는 김민진 씨를 포함해서 여러 친구들이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초안을 만들고 이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청와대 청원글을 올린 것뿐 아니라 법안 초안을 직접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청와대 청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일에 20만을 넘었고 저희로서는 청와대 답변을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청와대에서 얼만큼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인 답변을 내줄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 또 그냥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기에는 저희는 이제 그 수위에 있어서 저희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까봐 우려가 컸고 그래서 윤창호법의 초안까지 작성을 해서 전체 국회의원님들께 메일을 보내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른바 윤창호법 초안을 작성하면서 특히 신경 썼던 부분, 강조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청취자 여러분께 설명 좀 해주실까요? 윤창호법의 가장 큰 핵심은 음주운전 치사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해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이제 그걸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데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윤창호법이 많이 보도가 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윤창호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이 파격적으로 강화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실상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는 이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곳에서 그대로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예.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법조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제 법적 형평성과 법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직접 만나 뵈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현재 음주운전 처벌뿐 아니라 이제 살인이라든지 살인치사라든지 상해치사라든지 이제 많은 법들이 다 해외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형벌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만 파격적으로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기준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에 맞춰서 좀 하향 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근데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뭐 법을 바꿀 수 있는 국민이 직접 부여한 힘과 권한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겠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신 국회의원분들께서 더 이제 지금 이렇게 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창호법을 시작으로 해서 상향 평준화를 시켜보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셔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났기 때문에 너희가 발의한 윤창호법도 낮게 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되게 조금 많이 참담했던 것 같아요. 예.
직접 권한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소극적이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음주운전이 고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에서 일어난 행위가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건 과실이고 실수니까 살인죄랑 동일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예. 또 더 범국민적으로 그리고 특히 그렇게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지금 김민진 씨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뇌사 판정을 받은 22살 윤창호 씨의 친구입니다. 이 윤창호법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친구들 중 한 명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에 국회를 찾아서 야당 대표들을 일부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만났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만났는데 어떤 내용을 좀 전하셨습니까? 저희가 대표님께 그리고 비대위원장님께 한 5가지 정도를 당부를 드렸는데 예. 첫 번째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도 굉장히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해주셨고 하기 때문에 윤창호법이 조속히 통과되는 게 이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근데 현재 예산안 심사라던가 채용비리 국정조사 이렇게 좀 여야 간의 대립이 되는 쟁점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예. 근데 윤창호법은 그에 비해 쟁점이 전혀 없는 무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해서 다루셔서 조속히 통과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걸 얘기를 드렸고 예. 윤창호법도 윤창호법이지만 정말 음주운전이 근절되고 처벌 강화가 되려면 이 관련해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계류 중인 법안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 법들을 조속히 함께 검토를 하셔서 통과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또 올해 안에 윤창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형의 형평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윤창호법은 처벌의 강화뿐 아니라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입니다라는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엄벌 기조가 유지가 되도록 해달라고 이제 부탁드렸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5당 당대표 모임인 초월회라는 게 한 1시간 정도 뒤에 열렸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때 직접 모두 발언으로 이제 윤창호법의 올해 내 조속한 통과에 대해서 언급을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예. 저희가 그렇게 야당 비대위원장님하고 또 당대표님을 만나 뵈었지만 그 오후 일정에 대해서는 보도가 많이 나가지를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5개 당 모든 대변인 분들을 직접 만나 뵈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께는 이게 국회에서 현재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또 국회 사정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도록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논평을 써달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대표는 법안 통과를 약속하는 발언, 그런 게 비슷한 발언이라도 했습니까?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님께서 직접 이제 초월회에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예. 그래서, 초월회에서는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직접 마지막에 그러면 무쟁점이고 이견이 없다 보니 그 부분에서는 합의가 된 걸로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손학규 대표님께서도 책임지고 최대한 본회의 통과를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직접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동참하는 분위기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에 오래 박혀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버겁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요? 저희가 이렇게 윤창호법을 주장하고 또 음주운전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더 이상은 저희와 같은 아픔을 그리고 또 지금 창호가 겪고 있는 더 힘든 과정을 겪는 제2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의 서명운동과 그리고 배지를 만들어서 이제 후원금 형식으로 쓰고도 있고
저희 블로그 제목은 역경을 헤치고 창호를 향하여라는 블로그입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또 향후 어떠한 활동을 할 계획인지 다 쓰여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와 주시고 끝까지 관심 함께 가져주셨으면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회복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예. 지금 많이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드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창호법 초안을 마련한 윤창호 씨의 친구인 김민진 씨였고요. 바로 이어서 최진영 변호사와 이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 전망이라든지 현행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진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윤창호법 초안을 마련한 친구들 중 한 명인 김민진 씨와 얘기를 해봤는데요.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함께 했고, 이 야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좀 긍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올해 안에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높다. 사실상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야 간에 그 다툼이 없습니다. 이른바 무쟁점 법안이고, 더불어서 엊그제 있었던 청와대에서의 여야 상설 그 협의체에서도 12개 항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이 음주운전과 관련되는 처벌 강화한다는 합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있었던 여야 대표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다만 내용에 있어서 일부는 좀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간사들이 음주운전의 살인죄 적용이 좀 과하다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이게 쟁점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윤창호법이다라고 통틀어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 하나, 또 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음주운전 치사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중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자체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옛날엔 소주 2잔까지는 된다라고 했다가 이거를 0.02로 해서 소주 1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지금 바꾸는 것. 이 부분은 처벌 통과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까지로 처벌하는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진 않는데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에 현행 특가법상의 음주운전 치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살인죄까지 한꺼번에 급격히 올릴 경우에는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 책임에서는 동일하지만 이른바 행위불법, 과연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했는 것과 음주운전 하던 결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헌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상당 부분 높이되 이 부분이 살인죄까지 높일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좀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 그것을 좀 낮추더라도 어쨌든 지금 현행 처벌 기준은 약하다는 인식이 대부분의 국민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지금 현행 처벌 기준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 분위기가 많은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현행 법조인들조차도 지금 현재와 같은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구속되면은 그거를 최대한 풀어달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 속마음은 정말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정말 풀려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사실 솔직히 없지 않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법조인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론은 하지만 현실적인 법 처벌 현상에 있어가지고는 지나치게 법원의 어떤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는 속으로 좀 불편한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양형 실형 선고율을 보면은 사망 사고의 경우 30% 정도 실형을 받고 대부분 징역 1년 내외 초범이면은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반방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현행 법을 기준으로요. 개정된 법 말고 지금 이 윤창호 씨의 사례를 들면은 그 가해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 양형 기준을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그 음주 사고로서 음주 치사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물론 목 생명은 호흡분시입니다만 뇌사다라고 하는 것에서 법적 관점에서 이것을 사망으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게 법률적으로 뇌사를 아직까지 사망으로 보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치상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부분이라서 현실적으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좀 전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2017년에 전국적으로 음주 치사 사건이 한 430명 정도 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루에 한 명 이상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사망하는 결과가 있다는 건데 문제는 실형이 10건 중에 3건 정도밖에 안 되고 통계적으로 7건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나온다라는 점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인들조차도 이와 같이 음주치사에 대한 어떤 처벌 기준은 있습니다만 합의했다, 반성한다, 초범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받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 풀어주는 것이 성공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와 같은 형사 정책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5일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면서 역주행을 한 30대 운전자가 있는데 경찰과 함께 10km나 추격전을 벌여서 붙잡혔습니다. 근데 경찰에 따르면 역주행 과정에서 충돌 사고가 없었고 피해가 경미해서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만 우선 입건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걸리지만 않으면 무죄라는 것처럼 별일 없으니까 괜찮다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참 그게 이른바 죄형 법정주의에 따르는 결과이다라고 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다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행위가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법에 정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인천공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했는 음주 수치가 굉장히 높고 더불어서 음주운전을 했는 거리가 10km 이상 넘으며 나아가서 경찰이 추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단순히 음주운전했다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엄중히 처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법에서 흔히 말하는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주운전이 당연히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인명피해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도 그걸 알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면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의 좀 다른 말이 확정적 고의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술을 먹고 누군가를 치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 확정 고의인 반면에 미필적 고의란 것은 우리가 어떤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겠죠. 다만 그런 지적인 요소로서의 어떤 사고 날 가능성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넘어서 의지적 요소로서 내가 사고를 낼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설령 내가 음주를 하지만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를 내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보통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사망이나 아니면 상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가 한마디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 치상이나 치사 같은 경우에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다른 범죄와 달리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고의 부분을, 특히 미필적 고의 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다른 범죄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법조계에서 국민들의 어떤 그런 법 감정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예, 현행 법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국민 여론이 높은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이슈에 밀려서 이 이야기가 다시 또 잦아지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의 차량 이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 전 지역에서 201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005톤 이상의 경유 차량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공공기관 대기 배출 시설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고 공사장의 조업 단축, 분진 흡입 청소 차량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자율적인 시민 차량 이부제를 시행한다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서 화력 발전을 제한하는 상한 제약이 오늘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오늘 경기와 인천, 충남 3개 지역에서 화력발전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충남 5기와 경기 4기, 인천 2기 등 모두 화력발전 11기의 발전 출력이 전격 용량의 80%로 제한됩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총 110만 킬로와트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 약 2.3톤이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석탄 발전으로 배출되는 양의 3%가량입니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서 인천시가 다음 달 14일까지 시, 군구 합동으로 현장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건설 공사장과 레미콘 사업장, 세차 시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불법 소각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미세먼지 발생 핵심 현장 1,237곳을 점검해서 134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멧돼지 떼가 나타나 주민들이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생태공원에 멧돼지 7마리가 무리를 지어 나타났습니다. 어미와 새끼들로 보이는 이 멧돼지 떼는 가까운 길동 대로변까지 진출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와 서울 멧돼지 출현 방지단 등은 오늘 새벽까지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멧돼지 떼 가운데 3마리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사살되거나 포획됐지만 나머지는 인근 공원과 주택가 등으로 달아났습니다. 서울 중구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내년 1월부터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구는 65살 이상 어르신 가운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달마다 지역화폐 1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구 측은 서울에서 노령화 지수와 고령층 빈곤율, 그리고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이 가장 높아 어르신 생활 위험도가 극에 달해 있다며 수당 신설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기부식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기 푸드뱅크 북부 물류창고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푸드뱅크는 식품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부받아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곳으로 경기도는 기부식품을 보관할 곳이 남부에만 있어서 북부에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본 예산에 북부 물류창고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 5월에 창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앞서서 음주운전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요. 끝자리 8307번님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게 살인 아닌가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또 고민을 해보고 뜻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지는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에서 서울시 소식,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시간에는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부 바로 이어가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계속해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잇따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내용의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김형래 서울시 서울페이 추진반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형래 서울페이 추진반장입니다. 네. 제로페이, 흔히 서울페이라고 불리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가 이제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네. 먼저 그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이제 가칭 서울페이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소상공인 분들의 이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분들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또 은행 또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에 합의해서 신용카드와 달리 이제 영세대 결제 수수료를 달성하는 건데요. 예. 현재 진행 상황은 이제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말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요. 그 소상공인 분들하고 일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페이 이제 가맹점을 모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서울페이에 이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결제 사업자분들하고 은행과 함께 이제 기술 개발 및 표준 등에 대해서 협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네. 우선 핵심은 그 공동 QR을 통해서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연결해서 결제 금액이 입금되는 건데요. 예.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 휴대폰으로 판매점에 비치되어 있는 QR 코드를 촬영하고 또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은 현금 결제와 이제 비슷하게 계좌에 직접 금액이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예. 이런 방식을 통하면은 이제 소비자랑 판매자 간 그간 중개업체 개입이 있었는데 그런 게 최소화돼서 수수료 원가를 이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예. QR 코드라고 하면은 퀵 리스폰스 코드라고 해서 네모나게 점박이처럼 생긴 것 그거 네, 맞습니다. 격자무늬라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공동 QR 코드는 뭡니까? 예, 공동 QR은 이제 각 결제 사업자분들이 개별 QR을 비치를 하게 되면은 한 매장에 여러 사업자의 QR이 깔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소비자도 불편하고 또 판매자도 매장이 좁아지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사업에 참여한 그 결제 사업자들이 하나의 QR을 같이 이제 쓰는 것을 공동 Q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딱 찍으면 이제 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가맹점 모집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가맹점에 가입하면 혜택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결제 수수료가 전년도 매출액이 8억 이하인 소상공인 분들은 0%대 수수료를 적용받아서 큰 혜택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특히 서울페이 서비스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요. 그 대형 마트나 백화점, 일반 사업자들도 가맹을 할 수 있고 이분들 역시 결제 수수료가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낮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런 부분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신용카드 되나요 하면서 눈치 보면서 결제하는 소비자들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부담이 없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 신청하고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우선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25개 구청 민원실에 저희 신청서를 비치해놔서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은 이제 서울페이를 이제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서울페이 가맹 홈페이지가 이제 접속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상호명이라든지 주소나 사업자 등록번호 등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고 직접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주소 등의 최소한 정보만 입력하고 또 현장 방문을 이제 온라인으로 요청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맹을 지원해주는 인력이 직접 현장 매장에 가셔서 그 가맹 점주분들의 가입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많은 사업자분들이 가맹점 모집에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또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공동 QR카드 같은 게 있으면 뭐 전통시장에서도 간단하게 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결제가 되고 편하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가맹점 가입하는 분들이 좀 많은가요? 예, 가맹점 가입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단체 가맹을 희망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맹의 그 숫자가 많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설명이 필요한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어려울 것 같은데 따로 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예. 현장에서 찾아가는 설명이라든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 상인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대화 주제가 어떤 건지 방금 라디오 켜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가맹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카드 결제 수수료 그 문제를 서울시가 해결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0%대 결제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청 지금 가입자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끝으로 자영업자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네, 그 서울페이 사업은 비단 소상공인 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에 있는 사업체 3곳 중에 2곳이 소상공인 분들이 하는데요. 소상공인은 말 그대로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또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여는 대신에 스마트폰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소상공인,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만큼 많은 동참이 필요하고요. 또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가서 QR코드 보려면 언제쯤이 되면 될까요? 예, 저희가 12월 올해 연내 서비스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시범 사업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시민과의 약속이다 보니까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새롭게 서울에서 결제 방식이 도입될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간편 결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래 서울시 서울페이 추진반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원래는 엊그제 하려고 했다가 어제로 고발을 늦췄는데 어쨌든 경찰 고발을 취소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그 경기 분당경찰서 서장과 수사과장 등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려다가 취소했습니다. 변호인이 검찰청에 나오는 과정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측에 연락을 받고 고발을 취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지사도 그 취소하는 데 동의해서 결국 고발장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 측에 따르면 그 광역단체장이 국가기관인 경찰을 고발해서 각을 세우는 게 좋지 않다고 그 민주당에서 연락이 왔고요. 이해찬 대표도 그 이에 수긍했다는 겁니다. 이 지사 측도 그 경찰을 고발함으로써 그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 경찰을 SNS 등을 통해서 강하게 비판했었죠. 네, 이 지사는 그 경찰이 모순된 논리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이에 맞추기 위해서 혐의 내용을 경찰이 조작했다는 겁니다. 예. 이 지사는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은 그 형수님이 했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지사는 경찰을 참고인 진술 강요와 또 영장 신청 허위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이 지사 관련 수사는 검찰 지휘를 받아서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번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충분히 기록 검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지사가 경찰 고발을 취소함에 따라서 이번 건에 대한 수사는 이제 검찰이 맡게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의 출자 기관인 킨텍스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군요. 네, 경기도는 최근 감사 결과 출자 기관인 킨텍스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46명의 합격을 뒤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신입 직원 채용 1차 서류 전형에서 200명을 선발했는데 남성의 비율을 40%로 맞추기 위해서 남성 하위 응시자 43명을 추가로 통과시키고 대신 여성 43명은 탈락시켰다는 겁니다. 예. 또 2016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성 3명 대신 남성 3명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킨텍스가 신입사원 채용 시에 어느 한 성의 비율을 최소 30%로 유지해야 한다는 행안부의 지침을 어기고 남성 합격자 비율을 40%로 높이기 위해서 규정을 위반한 건데요. 경기도는 이에 따라서 킨텍스 인사 담당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경기도에는 다른 산하기관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들 기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고요? 네, 경기도는 킨텍스에서 직원 채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경기도와 산하 22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부정 채용 실태 전수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 7개 반 직원이 내년 1월 말까지 감사를 벌이는데요. 2014년 1월 이후 정규직 전환자를 포함해서 같은 기간 동안에 채용자 전원이 감사 대상입니다. 예. 감사 내용은 친인척 특혜 채용과 고용 세습, 또 채용 계획의 사후 변경 또는 자의적인 변경, 또 평가 점수 조작, 또 심사위원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경기도는 특혜 채용과 관련한 제보도 받을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는데 이게 사상 최대 규모라고요? 네, 경기도가 모두 24조 3,6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안보다 2조 3,800억 원, 약 11% 정도 늘어났는데요. 역대 최고 증가폭이고 액수도 최대 규모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경기도가 지출할 예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복지 예산입니다. 모두 8조 9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예. 올해보다 1조 7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인 청년 배당 사업, 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무상교복 지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무상복지 사업이라든지 경기도와 마찰을 빚었었는데 경기도 지사가 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둘 좀 추진하는 모습이고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도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까 이번에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는데 사상 최대 규모 24조 3,600억 원이 나왔군요. 자,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를 낸 삼성전자 측을 고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민단체들이 지난 9월에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서 회사와 임직원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삼성전자 백혈병 관련 단체 등 11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 단체가 수원지검에 삼성전자 법인과 대표 3명, 또 안전보건, 소방안전 담당자 등 인주검 5명을 소방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예. 이들 단체는 삼성전자가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신고 의무를 위반했고,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한 산업안전법도 어기는 등 중대재해에 따른 온갖 주요 의무를 위반한 삼성전자와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사안, 예. 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지난 9월에
소화형 이산화탄소가 노출돼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었습니다. 예,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또 부서진다 낡은 기억이 또 사라진다 어떤 얼굴이 무심코 지나치던 내 하루 속에 참 어려웠고 어렸었던 그때의 우리 이제야 문을 열고서 망가져가는 시간을 곱씹고 싶어.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그런지 지금 시간도 오후 같은 오전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 소녀시대가 부르는 어떤 오후입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